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요. 이후에 삼성에서 10년 기간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기간을 인사과장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하고 인사 쪽에 관련돼서 반도체 쪽의 업무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일을 했고, 그 이후에 10년 정도는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 프로젝트 리더 진행하면서 실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업계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서 한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독특하게 원래 전공은 연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다가 이후에는 이제 인사팀에 가서 경제 경영이 부족하겠다 싶어서 이제 석사로 경제학을 했고,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특이하게 문화인류학 쪽을 박사를 해가지고 기술 IT 쪽으로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인류학연구소라고 하는 걸 건립을 했고요. 보시는 바처럼 책이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책은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라는 책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때가 3년 정도가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다 싶어서 2017년 3년의 골든타임을 생각해서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걸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걸 해야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시다시피 좋아하는 걸 해서 잘 되면은 더 좋겠지만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도 좋아하는 걸 했으니까 됐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탐구를 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참 대단한 회사라고 했던 다른 분들의 말이 삼성이 하나의 놀림감이 돼버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경영진에 대한 비판, 삼성 사람들 일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이 왜 그러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는데,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실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위기의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잡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리더십의 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는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봤었을 때는 생태계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리더십 위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HB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추격하지 못했던 형태의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전적으로 기술 CEO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변화에 하나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 미세화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크기가 막 줄어들어야 웨이퍼가 속에서 예전에는 그 칩이라고 하는 다이가 한 100개 나왔다가 그게 이제 2006년 그러다가 지금은 웨이퍼 한 장의 최신 제품인 D램의 10나노 6세대 반도체가 한 1,500개 나옵니다. 맞으면 원래 15배 정도 생산성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반도체를 만들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옛날에 웨이퍼 한 장에 다이가 100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설계 하나만 잘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1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반도체라고 하는 에서 기술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제품, 설계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주로 전자학과 출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처럼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얘네들이 전자제품의 반도체의 성능, 몇 기가바이트 등등등을 얘기한다면, 요것의 성능은 결국에 물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에는 그 기가바이트가 어떤 형태의 용량과 그다음에 기가헤르츠가 속도라고 한다면, 요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전하량이라고 달려있고, 전하량은 전자에 달려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하자면 전자 어디서 나오죠? 원자라고 하는 거죠. 원소에서 나오죠. 말하자면 이 원소라고 하는 물질을 잘 만들어야 전자가 잘 움직이고, 전자가 잘 만들어져야 용량과 속도가 나옵니다. 결국에 이 용량과 속도라고 하는 성능은 물질을 기반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정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정 엔지니어도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구리를 넣으면 됩니다. 실리콘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뭐 산소를 넣으세요. 해가지고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데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아시는 소부장이 필요합니다. 소재, 여기에 산소가 어떻게 들어갑니다. 순도가 필요해요. 구리가 들어갑니다. 메탈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다. 이게 소재죠. 소재가 이만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장비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레시피를 잘 짜도 장비가 ASML, Applied Materials, 램, 이런 회사처럼 탑5 글로벌 기업이 아니게 되면은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걸 만드는 게 뭐죠? 장비 엔지니어, 소재 엔지니어, 이런
격까지 반도체는 맨 위에서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을 아시겠지만 설계 제품 엔지니어들이 있고 여기에 공정 엔지니어가 있고 소재품 장비 엔지니어들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는 기계과 사람들이 있고 화학과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화공과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전자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동안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공정 마진이 있어서 이쪽이 기술력이 안 중요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는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능도 결국에 보다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전자들 움직이면 누가 컨트롤하냐? 소재랑 장비 컨트롤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의 기술력을 그동안 무시하고 간과했던 게 삼성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 같아요. 기술력 리더십의 위기는 첫 번째 뭐다? 전자산업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해서 HBM을 실기했던 리더십의 위기. 두 번째로는 기술 변화가 미세화되면 될수록에 전자급뿐만 아니라 거의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공정과 생산과 장비 기술이 중요해지는데 이것을 계속 무시해 왔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제품 위기와 생산성 위기의 문제에 가장 있다는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서초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성 본사가 서울에, 그건 정확히 삼성전자 본사는 수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컨트롤 타워라고 불려지는 뭐 사업지원 TF 미래전략실이라고 옛날에 불러졌던 거기가 실제로 임원 인사권이 있고요. 재무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조직이죠. 원래 삼성이라는 조직의 강점을 예전엔 세 가지로 얘기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CEO의 영향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미전실의 역할, 마지막 가장 강화됐던 게 그룹 총수의 의사결정. 이 세 가지가 가장 강한 판단이었는데 기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항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도 CEO가 하긴 해야 돼요, 총수가. 그런데 과연 이 스텝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이 되냐, 지금은 이것들이 과연 불분명한데 여기가 뭘 갖고 있다? 돈과 인사권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초딩이 뭐냐면 서초에 있는 지원 TF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술도 몰라서 기술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문서에 각주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서초에 초등학생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서초딩 보고서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사결정에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권과 재무권을 휘두르면서 관리를 하게 시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 젠슨 황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CFO가 누군지 아시나요? CHO 누군지 아세요? 하나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리사수라고 하는 AMD 사장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재무와 사람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의 그룹의 TF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죠. 기술 변화는 기술을 알 수 있는, 그 다음 기술을 알 수 있는 CEO와 임원들과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담당 기술 엔지니어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다? 항상 수직적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회사도 만들게 되고 소재부품 회사도 다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비 회사들이랑 협력해야 되는데 장비 회사들하고 협력하지 않고 기술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송도 나고 이랬던 것도 분명히 있었었죠. 우리나라는 함해원업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하고 소위 삼성이 계속 소송이 나가지고 두 회사는 삼성이랑 거래를 안 합니다. 이러니. 그다음에 삼성이랑 항상 척을 지고 있는 글로벌 장비 회사 ASML, 어플라이드 등등은 예전에는 기술 유출 사고도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은 너무나도 천호성 같은 조직으로서 협력을 많이 안 했던 것이죠. 생태계 구성을 너무 안 해왔다. 이런 것들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의 핵심 전략은 삼성 내부에서 하고 있는 핵심 전략은 2024년 10월에 급하게 구원투수 나왔던 전영현 부회장이 했던 건 뭐냐면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기술의 리더십을 다시금 되살리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과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가 2025년 5월 달 지금이 전영현 부회장이 온 지 1년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실제 기술을 높이겠다, 품질을 높이겠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 가능하냐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여전히 필요한 건 무엇이냐, 자기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명확히 구분해서 못하는 것은 협력하고 잘하는 것은 실제로 뛰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D램이라고 하는 거나 낸드라고 하는 거,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력을 지금 6개월 정도 뒤졌습니다. 세계 1등을 수십 년 하다가. 근데 그것을 다시금 1등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동안 못해왔던 기술력,
그동안 뭐였다? 설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다가 공정에서도 패키지 공정 무시하고 장비 무시했던 거. 이 두 가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오판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도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죠. 이거 우리나라가 대부분 산업 체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특히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보시면은 막 무인 공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설계만 잘 그리면은 생산이 100% 자동화 될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 하나를 막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옴스트롱 단위만 다루거든요. 옴스트롱이라는 게 수소 원자사의 거리죠. 그걸 다루고 있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 게 생산은 자동화 되기 쉬운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반도체 쪽은 자동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언컨대 뭐 제가 올 수 있겠지만 반도체의 생산이 자동화가 되면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산업이 다 자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선 산업은 여러분 배가 크잖아요. 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근데 얘네 소위 공차죠. 기술력으로 있는 스펙이죠. 이 규격이 거의 센티미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밀리미터 정도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디스플레이나 보통 조립 공정은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했냐? 나노미터에서 옴스트롱 떨어지고 있어요. 네, 나노미터 옴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생산 자동화할 수 있다면은 저는 모든 산업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요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간과해왔다. 네,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게 근원적인 기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단품도 좋은데 거기에서 패키지 기술과 설비 기술이 있을 수 있는 이 아주 나노미터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품질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확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품질 보시는 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수율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수율은 뭐냐면 웨이퍼 하나가 이만큼 있다. 여기에서 웨이퍼에 1000개가 나온다? 1000개에서 800개가 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율입니다. 보통 80% 이상 나와줘야 우리가 수율이 좋은 건데 이 수율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웨이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수백 개의 공정이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이 웨이퍼를 진행하는 수많은 장비들이 제대로 생산성이 높여질 수 있도록 확보가 안 됐다. 말하자면 장비가 당연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 장비 기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것들로 실제 수율 확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가 됐다. 말하자면 기술력을 높인다고 해서 기본적인 설계 기술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기술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히 패키지 쪽과 설비 기술 등등의 기술력은 아직 높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금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전략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30년 동안 1등 했다가 25년 1분기 때 더 이제 하이닉스에 처음으로 1등 뺏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줄 때 특히 기존의 웨이퍼 공정에 썼던 전공정 공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라가지고 패키지를 했었던 HBM 같은 것들이죠. 패키지 기술력이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는 결국에 안에 있는 단품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에 경쟁력을 다시금 확보해야 됩니다.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뭐냐면 신문기사 보시면 뭐 D램의 10나노 5세대 뭐 D1B라고 불려지는데요. 그것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돼서 설계를 다시 했다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서 뭐 일부 부서 뭐 정확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서들에서 실제 소통이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제품 경쟁력이 늘어졌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를 높이는 게 바로 단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엔 당연스럽게 생산성 높여주기 위한 수율을 높여주기 위한 소위 이제 제조센터 팹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실제의 설비 경쟁력 높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패키지 기술력을 높여야 됩니다. 패키지 기술력을 그동안 굉장히 간과해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HBM 나온 다음에 뭐 1년이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설계 중심의 사람들은 얘기했었죠. 근데 HBM 만들어주는 패키지 공정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단품으로서의 웨이퍼 공정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수율을 높여줘야 되고 패키지 공정 자체의 기술력을 한 단계 확실히 높여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부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저도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 분들 중에 한 30% 이상이 하이닉스 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상가집에 갔었는데 삼성 출신들이 상가집이었었죠. 제 선배 어떤 상이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절반이 하이닉스 절반 삼성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엔지니어끼리는 여전히 비슷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에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식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사업부가 두 개 있다가 2017년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걸 두 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 LSI 사업부가 현재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라고 하는 사업부인 것이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사업팀이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생겼다가 그것이 사업부로 구분됩니다. 이 사업부라고 하는 조직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름의 비즈니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라고 하는 게 생긴 건데, 이것들이 실제 A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의 협업도 이미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이 못해왔던 바로 서비스 마인드와 소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 소부장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비스 마인드, 그건 무엇이냐? 지금 파운드리 업계의 60에서 7% 가까이 되고 있는데 60% 전후의 매출은 TSMC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회사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10% 남짓됐다가 2024년 4분기 정도 때 8.1%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는 삼성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설계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기술력이라고 하는 그때 탈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도 있긴 하는데, 그건 좀 작은 이유고, 결국에는 이 서비스 마인드가 약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성은 그동안 항상 1등에 섰었고 갑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TSMC는 공개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면서 못하는 삼성이 공개를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힘들거든요, 이러면서 공개를 안 해요. 예를 들면 맞춤형 고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술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모수 늘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서 협력과 인게이지먼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TSMC나 모두 90% 이상 같은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수율도 차이가 나고 선단 공정, 1나노, 2나노의 품질 차이가 나냐? 결국에 얼만큼 이 팹이라고 하는 장비를 잘 다뤄왔느냐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전자과 출신들의 설계 엔지니어들만 생각했던, 그들은 생산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옴스트롱 나노미터 단위로 떨어진 현재의 반도체 공정은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 틀어진다는 게 장비에 조금의 진동만 있어요. 배관만 조금 흔들려도 이렇게 되는 장비의 팹이라고 하는 곳에 수천 대의 장비가 정말 일치화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화되면 절대 자동화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일치하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이미 TSMC는 오래전부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새로운 선단 공정 나와도 갑자기 수율이 더 올라갔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막 TSMC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잘 나오는지 얘기 안 하시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반도체 라인에는 예를 들면 3,000대의 장비가 있다고 쳐볼게요. 거대한 팹에 장비가 3,000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반도체를 만들 때 보통 300대 정도가 필요해요. 하나 만들 때. 그러면 300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300대가 필요한데 왜 3,000대가 있냐? 양산이기 때문에 복수의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장비가 10대처럼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한 대의 장비가 10대가 한 대처럼 움직이게 돼요. 이것의 일치화가 되냐 마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장비가 1호기부터 1, 2, 3, 4, 10호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1호기 끝에가 여기가 만약에 벽이에요. 벽이죠? 벽이면 습기가 많이 차죠? 그럼 이쪽에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공정이 흔들려요. 이 장비가 이 장비 끝에 있다? 여기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것들을 다 맞춰야만 반도체의 마이크로미터, 옴스트롱 단위의 장비의 생산성과 정밀도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전자과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기계과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장비를 유지 보수해주는 협력업체 엔지니어 기술력, 이것만 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당연히 될 줄 알고 뭐 말도 안 되는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동화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로 했던 것들이 실제 현재 삼성의 파운드리 수율의 저하, 이런 문제의 간과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에 이 팹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엔지니어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서비스 마인드, 두 번째 수율을 비롯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층위가 되게 다릅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삼성을 생각할 때 여전히 삼성은 저력이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삼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삼성 이제 슬슬 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두 가지 길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실제로 들어가서 그 반도체를 연구실에서 조그만 웨이퍼나 소자 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과 대량 생산하는 분들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 반도체 팹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삼성의 문제를 설계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설계 부족한 거 많고요. 맞습니다. 근데 삼성은 설계 잘한 적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삼성의 현재 위기 극복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수백조 이상 투자되어 있는 팹이라고 하는 것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에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대로 설계 엔지니어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삼성의 팹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삼성 내부의 팹의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주는 소부장 회사나 협력사들,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담당해주는 협력사 직원들, 이런 분들 자체의 기술력을 다 높여줘야만 위기 극복과 수요 향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비즈니스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설계 쪽으로 집중하는 건 하면 되는 건데, 근본적인 위기의 극복은 이 팹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걸로 필요할 수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제가 뭐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설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설계 원래 잘 안 돼 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팹에서 이 생산성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돼야, 말하자면은 TSMC를 그나마 확 따라갈 수 있어야 같은 장비를 쓰고 왜 안 나오냐, 여기는 결국에 뭐냐, 기존에 간과했었던 기술력, 정밀기계, 정밀화학, 패키지 기술, 이런 것들을 다시금 내부적으로 산업 내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강국에서 새롭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설계를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근본적 경쟁력 확보겠지만, 그걸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단기간으로 팹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생산성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친다면 그것을 좀 간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극복된다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삼성은 그동안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기술력을 확보해 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당연히 협력사들 위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새 막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 보시면 평택으로 오세요 막 있었죠. 삼성 단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제 친구도 마지막 투자 기회를 평택으로 잡아서, 여러분 혹시 뭐 요즘에 나온 테크가 몸테크라고 아시죠? 전세에 살다가 집을 줄여서 매매를 한다. 좁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테크를 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샀던 아파트 가격이 평택이 30%가 떨어졌어요. 9억이던 게 6억이 됐고요. 11억이던 게 8억이 됐고 7억이 됐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 삼성 매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삼성 매출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협력사 매출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삼성이 요새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4, 5 이런 얘기합니다. P가 평택의 4단지, 5단지 이런 걸 짓는데, 그러면 저예요?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팹을 짓는다 그러면 일단 장비, 소부장의 장비가 6개월 정도 전에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장비사의 매출이 늘어나요? 그럼 장비사 월급이 안 와지고 사람 뽑겠죠. 그럼 그 주변에 상품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전으로 했을 때 소재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소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또 매출이 벌어집니다. 이게 1차 협력사들끼리 이루어지는 형태의 매출 증대로 친다면, 삼성 내부에는 지금 평택에 있는 임직원 수가 얼만큼이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사람들이 한 16,00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 평택 사업장에 거의 6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 정도 사람들이 삼성의 공장이 멈추면 돈을 못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위 이제 한밭집들이 있어요.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께서 일하실 때 나올 수 있는 밥집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쓸 수 있는 일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게 실제 라인 건설이 멈추게 되면 이런 게 모든 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산업 자체가 뭉개지게 돼 있죠.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 사업장 같은 경우가 반도체 이제 거의 이제 핵심인데, 화성 사업장의 세금의 프로가 삼성전자 사업장에 하나 내게 됐었습니다. 평택 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역 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연관되어진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위기라고 하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온라인상에서 놀림이 되기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삼성을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10명 중에 4명, 40%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에 반도체가 살아야 삼성이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고용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자동화가 가장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저는 반도체가 자동화가 제일 더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제품은 자동화를 이끌어요. AI랑 같이. 근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가장 자동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래야 팹이 있어야 팹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이 되게 많은 게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삼성 반도체가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성, 그 다음에 협력사까지 다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분기 때 이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하자면은 30년 만에 메모리 시장의 1등이 바뀌었어요. SK 하이닉스가 바로 이제 요즘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제품이죠.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단어로 HB,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그 대역폭이라는 게 밴드위스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되게 많이 하는 복합적인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처음으로 30년 동안 넘게 1등했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1분기이긴 하지만 매출, 점유율로서 1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에서는 정말 큰일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다행이다. 삼성전자가 없는데 하이닉스라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형태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 삼성전자를 제치고 HBM 시장, 그 다음에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등이 됐느냐. 결국에는 같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을 존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SK하이닉스 제도가 정말 대단히 발달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실제 이제 내부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딱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3년 정도에 합병을 합니다. 근데 SK가 이제 소위 M&A를 통해서 그룹을 많이 키워왔던 회사인 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SK 특성이 뭐냐면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M&A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내비둡니다. 내비두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발전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있었지만은 삼성과 달리 인사팀의 힘이 별로 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막 들어줬습니다. 말하자면 기술자들을 내부로 뒀더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SK하이닉스가 2등이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1등이었기 때문에 수성하기 위해서 이 새롭게 발달되어지는 메모리 시장의 변화, 메모리 시장 왜 변화됐냐? AI 때문에 갑작스럽게 복합적인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삼성 같은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라고 하는 저장 기능이 가능한 반도체의 단품, 그러니까 웨이퍼가 있으면 단품이라고 하는 칩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칩을 복합적으로 쌓아 올려서 AI 반도체에 맞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AI 반도체의 설계 회사인 그 유명한 엔비디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내가 만들면 알아서 사가 이런 형태로서 헤게모니, 힘을 쥐고 있었는데 2등이었던 SK하이닉스는 우리가 2등이니까 안 되는 거, 안 하는 거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두 가지일 거죠. 첫 번째로는 기술자들을 존중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협력을 선택했다.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뭘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와 SK하이닉스의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자원을 보세요. 보통 삼성전자가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팹이라고 하는 거 투자하는 금액이 50조 원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는 20조 원 정도 되니까 이건 투자 비용 자체가 2.5배 이상 차이 나는 거대한 자본의 차이가 그동안 30년 동안 1등 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서 왜 갑작스럽게 CBM이라고 하는 조그만 반도체 그 다음에 혹은 가능성은 있었으나 점유율이 낮을 것 같은 반도체를 안 만들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근데 거기서 엔지니어들은 개발하고 있는데 경영 리더들, CEO들이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개발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리더십 문제, 그 다음에 2등으로서 협력의 문제, 생태계 문제, 기술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의 HBM 1등, 그 다음에 25년 1분기이긴 하지만 메모리 시장의 1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실제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라고 해서 컴퓨터 좀 좋아하시는 분이면 녹색의 PCB 기판을 껴가지고 뭐 오락 게임 잘 되려고 치면 그래픽 되게 좋아야 돼 해가지고 엔비디아는 해서 그런 걸 팔던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가 봤더니 소위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판을 보시면 판에 픽셀이 막 나눠져 있고요. 나눠져 있고 픽셀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 픽셀 값이 무슨 색이야? 그게 이제 그래픽 이미지의 데이터 셋이겠죠. 근데 이 수많은 X하고 Y축 2차원 평면에 푸는 방식이 현재 인공지능의 수억 개의 파라미터 푸는 방식인 행렬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바로 GPU에다가 GP가 뭐냐면 제네럴 퍼포스 일반적 목적의 GPU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서 여기를 만들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네 라고 하면서 16년 전부터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뭘로 떴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이게 회자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비트코인의 채굴할 때
봤더니 이게 이미지 퀴즈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차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름 딱 알렸을 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바로 오픈 AI 2022년이 딱 터지면서 이 GPU 가격이 너무나도 뻥 터져 버린 것이죠. 이때 왜 하이닉스를 선택했냐? 엔비디아가 뭐 내부적으로 다 알려진 바시피 삼성전자를 이미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왜냐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제일 잘 만드니까 협력합시다. 근데 삼성전자가 미안한 얘기인데 문전박대 같은 걸 했죠. 저 사람 누군데? 뭐 저 사람이 뭐 모리스 창이야? 인텔의 CEO 누구야? 아닌데 그냥 조그만 팹리스 회사 CEO 아닌가? 라고 무시해가지고 젠슨은 화가 났어요. 화난 거. 이 상황이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기술을 먼저 알게 됐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도 많이 역할을 했었었죠. 카이스트의 랩실에 있었던 뭐 김용 교수님 어떤 기본 설계도 있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이닉스가 2013년도부터 HBM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인 것들에 접근을 시작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로 하이닉스랑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서 했었었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 거대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우리 최고 회사가 돼버린 이 삼성이랑 격차가 나버리기 시작한 TSMC라는 회사가 있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배터리 컴퍼니 대단한 이름 같지만 대만의 반도체 제조 회사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 삼각편대가 얼라이언먼트 소위 우리 잘 먹자라고 이제 카르텔을 만들게 되면서 이 안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맞춤형 반도체의 이익을 만들 수 있었고 하이닉스는 그만큼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칩을 설계하고 생산을 다 했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종합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종합반도체는 설계 생산 같이 하는 건데 설계하는 팹리스라고 하는 것과 생산의 파운드리 방식을 주로 원래 시스템 반도체처럼 칩 설계가 복잡한 반도체들이 있을 때만 설계 생산을 하다가 하이닉스가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를 맞춤형으로 하기 시작했던 말하자면 메모리를 파운드리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고 엔비디아 설계도에 맞게 그 다음에 TSMC의 다이에 맞게 설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의 협력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인 거고요. 그때 이미 하이닉스는 또 다른 형태로 어떤 걸 같이 협력을 했냐 바로 거기서 중요한 기술이 뭐였지? 라고 했을 때 반도체를 쌓는 방식입니다. HBM이라고 하는 건 D램 단품을 8개 혹은 12개 이후에 이제 HBM4라고 하는 거는 16개까지 쌓는 것인데요. 그때 쌓는 방식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 여러분 많이 아시는 한미반도체 요즘에 뭐 한화랑 다시 소송 중에 있긴 하지만 기존의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회사와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소재라고 하는 것이 발열에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하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삼성은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다 장악해서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TSMC 제품사끼리 협력을 하고 자기를 만들어주는 소재 부품 장비하고는 또 다시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삼성 HBM과 어떤 면에서 기술적 차이까지 나가게 돼버렸습니다. 발열의 차이, 장비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 수율 차이, 장비의 팹 내부의 뭐 진동 같은 문제 등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제품까지 좋아져 돼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서비스도 잘하는데 협력도 잘하는데 제품도 좋아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발현이 되면서 하이닉스는 2024년 초에 이미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는데 삼성 HBM 계속 된다 만다 하다가 이미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1년 이상 차이 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다?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두 번째는 뭐다? 실제적으로 소부장의 협력이 안 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서비스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는 그동안 글로벌 1등에 앞서서 국내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반도체 업계를 전체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협력사, 장비사 같은 경우는 소재사예요. 제가 삼성 출신이긴 하더라도 삼성전자 임직원이었던 분들이 부장, 임원하다가 그걸로 가가지고 협력사의 대표나 임원을 많이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업계 전체적인 사이클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갔던 이렇게 만들었던 거가 지금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내부에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갖고 있는 장비회사, 소재회사 죄송한 얘기지만 글로벌 장비와 소재보다는 뒤처집니다. 이런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협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같이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업계를 장악하려고 하다가 협력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이 안 좋아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사끼리 서로 협력을 안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설계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TSMC,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HBM의 하이닉스 이렇게 됐던 것들을
실제로 삼성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로 됐는데, 이게 지금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이고,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설계도 방식이 있고, 설계도를 갖고 오게 되면은 웨이퍼라고 하는 데에서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 공정 끝나게 되면은 이걸 잘라가지고 패키지를 만드는데, 그동안에 이 웨이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다가 패키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다가, 근데 지금 HBM 뭐죠? 디램을 하나 둘 셋 넷에서 막 8개 쌓고 12개 쌓고 쌓습니다. 쌓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쌓는 게 바로 패키지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간과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설계하고 맨 전공정 요것만 중심으로 임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술력들을 간과했다가 실제 기술력 자체가 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제품을 만들어주는 설계와 생산의 구분에서의 약화, 그 다음에 제품 자체를 생산해주는 소제품 산업, 장비 산업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협력을 하지 않는 방식, 이 방식의 두 가지가 실제로 어려워진 거고, 이것을 바꾸어줘야만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더 이상 장악하지 말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된다, 경영 방식을. 두 번째로는 기술력 차이가 있는 것들, 기술력이 그동안 중요시했던 설계 기술, 전공정 기술, 이것뿐만 아니라 후공정 기술, 소제품 장비 기술 같은 것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매겨줘야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되어 있고요. 고대역폭입니다. 얼만큼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도체에서 AI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는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요. 수십 개, 수조 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풀어서죠. 근데 여기 있는 AI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GPU, GPU나 NPU 같은 것들은요,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갖고 온 데이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갖고 옵니까? 데이터는 저장 매체인 HBM이 갖고 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HBM이 없으면 아무리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HBM이 하나의 큰 물동량이 되는 것이고, 데이터 물동량이죠. 실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GPU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현재의 로드맵상으로, 우리가 실제 오픈 AI에서 처음엔 우리가 글자를 챗봇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도 같이 만들 수 있게 됐죠. 이제 오타 나가는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이제 요새 뭐 하죠? 소라도 있기도 하고,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주는 배우 같은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얘네들이 다 이제 영상까지 만듭니다. 이게 초기 단계긴 한데, 이후에 우리가 진짜 사람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미 구분도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체계,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AI가 생성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AI가 많이 데이터를 풀어내야겠죠. 그런 것들의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런 파라미터 개수를 우리가 뭐 IO 개수라고 한다면, 지금 HBM3E라고 하는 게 기준으로 봤을 때 1024개라고 하는 것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러다 HBM4라고 하는 게 막 등등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IO 개수가 수만 개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그 IO 개수는 결국에 뭐냐면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붓지, 그건 결국에 HBM이 계속적으로 발달될 것이다. HBM이 수십 단 쌓일 수도 있고요. HBM이 이 아파트 단지라고 친다면 단지가 옆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HBM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 보통 2027년 정도 때 이 HBM은 실제 AI의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접속해서 핸드폰이나 PC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쓰면서 거기에 있는 풀이 방식을 갖다 오는 것 뿐이겠죠. 거기는 인프라에 가깝긴 하지만,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발달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국가 단위로 소버린 AI 생기면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니즈가 있을 것 같다. HBM과 GPU는 같이 움직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실제 AI를 활용한 디바이스가 될지, 반지가 될지, 안경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디바이스는 로봇이 될지. 근데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이 내부에 엣지 디바이스, 디바이스용 온 디바이스 AI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조그맣게 있을 수 있는 HBM이나 아니면 뭐 DRAM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장 매체가 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인프라용 HBM은 여전히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HBM이나 DRAM들의 니즈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뭐 AI 시스템 반도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일각에서는 AI 반도체는 거의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월이라고 해서 메모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더 느려요. 그럼 데이터가 더 빠르게 하려고 치면 HBM이나 DRAM을 더 많이 써야겠죠.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시장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서 이 1년 이상 격차가 나버린 삼성 하이닉스 봤었을 때는 1년 격차를 먼저 좁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제품 개발에 어떤 형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냐면은 25년 말 정도에 HBM4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D램이라고 하는 단품의 기술력이 유사하다고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아쉽지만 지금 하이닉스가 이미 6개월 이상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던 정보를 보자면 뭐 D램의 10나노 6세대, 이게 뭐 D1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 개발 단계에서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개발해서 양산 중인데 하이닉스는 이미 양산이 잘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도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지만 이게 같다고 친다면 그때 HBM4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때부터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은 좀 기존의 방식 HBM3, 3E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거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역전 혹은 동시 인증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25년 말 정도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때 만약에 현재의 인증을 동시에 받거나 혹은 삼성전자가 앞서게 된다면 그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기술력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가 하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현재 엔비디아에도 고개를 숙여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TSMC하고의 협력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협력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의 협력하는 주체로서 들어와야만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 메모리로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TSMC와 경쟁력이 있을 정도의 시스템 반도체 만들 수 있자라고 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발달된다고 치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년 이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기간을 봤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봤을 때 HBM을 유사하게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격차를 좁히는 정도, 현재 1년은 나지만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좁히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는 3강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보면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 회사는 일본의 메모리 회사들을 막 합병했다. 근데 여기서 마이크론의 강점이 뭐냐면요. 삼성 폐쇄적이고 하이닉스는 좀만 개방적이긴 한데 마이크론은 정말 개방적입니다. 기술 같이 개발 다 하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미국이라는 회사의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술 같은 것들 되게 개방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굉장히 높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룹사에서 임원 선출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 여기겠지만 마이크론은 예산과 인사권을 기술임원 다 줍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 책임져요? 안 그러면 잘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들이 막 이것저것 알아서 해봐요. 그래서 기술력을 아주 단기간에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실제 반도체 경쟁력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외려 삼성이 좀 더 뒤쳐졌지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생산성 차이가 있을 뿐 기술력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이크론이 마켓쉐어를 봤을 때는 생산성이 뒤쳐지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업계의 강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자면 현재의 업계의 큰 어떤 점유율을 보자면 4대 2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뭐 4, 4, 2 정도가 나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4, 4, 2 정도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20%가 이게 무너지냐? 그렇게보다는 마이크론이 만만치 않은 기술력이 있다. 결국에 또 뭐냐? 그렇게 기술력이라고 하는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관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악관에서요. 이 애플 팀 쿡 CEO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중국에서 인도에서 뭘 만들든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애플폰을 미국에서 만들지 그래요?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세를 때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있죠. 거기도 동일하게 관세를 20% 때릴 거예요. 그게 6월 말기에 진행될 것 같아요.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됐고 실제 미국이 소위 이제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실제 관세를 통해 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거는 지난 4월에 중국에 대해서 원래 10% 관세였던 걸 2%로 올리고 거기다가 5%를 추가 관세를 해 145 관세를 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아이폰 값이 2배로 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아이폰의 프로를 현재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화들짝
미국 시민이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었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한 3달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말 7월에 그 관세 145% 정도 된다는 것들이 유예되는 게 풀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삼성 핸드폰, 다른 핸드폰사들이 미국에 실제로 현재 납품을 하려면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폰이 한 1,000불이라고 해볼게요. $1,000. 그러면 이제 실제로 25% 관세가 붙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 FTA를 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25% 붙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1,25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매출 차이와 이익 차이가 될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실제 삼성전자가 돈을 덜 번다. 혹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야겠다. 이익률이 감소됐기 때문에 협력사들에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가격 인하 같은 것들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월급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그 회사의 매출 하나가 국제적으로 영향도 되기도 하고 우리의 지갑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145% 때리겠다 이런 형태가 나온 다음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소위 히토리라고 불려집니다. 굉장히 비싼 금속들이 흙이랑 거의 비슷한 금속이라 그래서 보통 여러분 많이 아시는 리튬 등등이나 배터리 재료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에 쓰이는 귀중한 금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99% 정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이 베트남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계를 하더라도 히토류가 없으면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히토류를 수출 안 하겠다. 무슨 배짱을 부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생존을 위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당연스럽게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4월 미국의 보복 관세가 진행이 됐고 중국이 또 다르게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썼으면은 우리나라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재고가 다 달아가서 새롭게 생산하려고 썼으면은 엄청나게 원재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핸드폰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가격이 올라서 휴대폰을 못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이 복잡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리 계속적으로 생산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거기는 말하자면 원자재, 중간재, 완성품 이 세 가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동안은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1국 체계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형태 미국이 다 대부분 이익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장벽을 만들게 됐고 장벽이 대표적으로 관세가 돼버릴 것이고요. 이것들이 서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벽은 꼭 돈이 돼버리는 이 돈이 우리의 지갑을 정시 부담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복관세라고 하는 것들의 예외 조치가 이제 소위 아이폰 때문에 이제 나왔던 게 정확히는 7월 초지만 6월 말부터 이 휴정 기간이라고 하는 90일의 3달 기간이 끝날 것 같기.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될 거냐?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카드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으름장을 난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이상한 광인 같다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이상하지만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미국을 다시금 유대하게 한다. 라고 하는 정책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불확실성이 결론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미국이 과연 실제 생산단지 같은 것들을 다시금 미국으로 오게 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물게 하든지 이런 형태겠죠. 어쨌든 간에 뭔가 벽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 벽을 안으로 들어와서 벽 안에서 생산하든지 벽 바깥에서 하려면 돈을 내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인데 실제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IT나 I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들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약점으로 부각이 됐죠. 인텔의 몰락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회사들의 제조업들의 몰락 때문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가 되면서 실제 물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이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전 두 번째로는 미국이 AI를 활용해서
제조업마저 자동화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품 단가나 제품의 기술 자체를 또 다르게 자기의 성벽 안에서 완벽히 자동화했기 걸로 무언가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금 강화하지 않을까. 이미 AI는 1등이죠. 그럼 제조업까지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각 크게 보자면 미국과 중국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각각의 양극 체제 혹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체제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각 나라들은 소위 이제 고래싸움 새우등 터지듯이 어쩔 수 없이 거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또 다르게 보자면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증가될 것이고 소위 얘기했던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계속적으로 균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우리가 뭐 SCM이라고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세계화라고 불렀었고요. 혹은 이제 IT 기술의 발달, 이 두 가지, 말하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IT 기술의 발달,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벌게 됐었죠. 물론 IMF 위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들, 나라들이나 혹은 개발도상국들도 자기의 역할에 맞춰서 이익률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글로벌리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급망 붕괴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기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바로 중간재를 주로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간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바깥으로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가 좀 쉬워지거나 혹은 다른 말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싼,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이나 아예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변화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산업과 완성차 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균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나가고 있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 아래에서 중간재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무역이 어려워지는 거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각 회사들이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고용 창출은 이익에 달려 있고요. 이익은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거기에 갖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매출 발생 때문에 이익 발생 때문에 고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난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산업 체계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 말하자면 이렇게 됐었죠. 개발 독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선택해 왔습니다. 기억하시기에는 삼성은 전자, LG는 화학, 포스코는 제철, 현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근데 요것이 잘 되다가 IMF를 딱 맞았는데 이게 더 심해집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를 잘 돼서 현대, LG, 삼성이 다 했었어요. 근데 IMF 딱 되니까 정리하고 삼성이 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LG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죠? LG의 이제 LX 회장으로 갔던 구본준 회장도 반도체를 빅딜했던 걸 여전히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아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게 합병돼 있긴 하지만 그때 자동차 산업을 주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삼성 자동차 있었죠.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 것. 근데 그러면서 한 산업이 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계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게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국내 1등 했던 것들, 대기업만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체계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은 어떤 한 대기업이 해외의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했던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균열되면서 그러면 현재 이 공급망의 어떤 다른 사슬을 국내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입사원이 다 받는 원천 소득이 1억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같이 팹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분들은요 최저임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봉 차이가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의 공급망 붕괴라고 하는 형태의 상황이 됐을 때 다시금 대기업만 이렇게 볼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더 좋은 대기업만큼의 대기업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내부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방식 같은 게 된다면 취업시장 자체가 훨씬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취업
전선에 있는 대학생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 갈 곳이 대기업밖에 없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위 사람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관계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다녀요? 그랬을 때 삼성 다닙니다. 요즘 SK 인기가 더 많죠. SK 하이닉스 다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반도체 업계 어디 다닙니다. 거기가 어디야?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이 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같은 반도체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A라는 회사와 B라는 내가 회사 이름만 아는 회사가 브랜드도 좋은데 근무권도 좋고요. 수고도 잘 갈 수 있고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때가 되게 중요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공급망 붕괴에 따라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산업체계에 대한 재편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공급망 체계의 붕괴에 따라서 기회와 위기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우리가 갖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한국을 약간 뭐 좋게는 봤었지만 의료보험 좋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약간 좀 왕따시켰던 북한에게 전략적 인내를 했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뭐였냐면 G2를 했습니다. G2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1985년에 플라자 회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경쟁되려고 하는 일본과 독일을 관세가 아니라 환율을 통해서 아주 주저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을 다른 말로는 제2 플라자 회담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턱밑같이 쫓아오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든 우리가 망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의 이제 패권을 다시 쟁취하리라라고 하는 게 미국의 역할인데 그 G2 2008년의 금융위기는 방만한 미국의 산업 형태와 금융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이 소비로 인해서 막아준 거죠.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미국 무역 전쟁이 16년 전후로 많이 일어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더 격심합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기술력이 갖고 있는 미국과 근데 중국도 기술력이 만만치 않죠.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바로 중간재 산업의 가장 커다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 이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정치 체계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균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중국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시대가 많이 지나갔고 낯익은 이념 논쟁밖에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우리가 취업시장에서 내 지갑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좋아지라고 치려면 이러한 형태의 이 위기 상황,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건 무엇이고 거기에서 잘하는 거에서 협력할 것이 있다고 친다면 잘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만 못하는 거는 아쉬운 것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장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가장 최저임금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반면에 뭐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대기업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회사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난다. 혹은 가장 영세한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되게 비싼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볼트와 너트, 나사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품질에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더욱더 빈틈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형태로 본다면 영세한 기업들의 기술력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정부 역할들을 중요하고 말하자면 국내 내부에서는 이 산업 생태계를 붙어야 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갈등 중에서의 정부가 균형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주 날새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격변을 겪고 나서 이제 소위 모두 다 AI를 외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AI 플러스 반도체 이것들을 외치고 있고, 그다음에 AI 3대 강국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점수를 보자면 미국이 100점, 중국이 65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우리나라가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부터 맨날 정도 이렇게 붙어 있죠.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도 잡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오픈 AI에서 한국 법인을 만들겠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오픈 AI 사용료 1등이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근데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이 소위 테스트 보드가 될 만한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도 굉장히 민감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AI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졌는데, 결국에 지금 AI 강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권주자들은 강국을 한마디로 미국, 중국처럼 독자적인 AI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서버렌 AI 같기도 하고요. 서버렌 AI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뭐 딥시크의 충격처럼 포함해서 중국도 아주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저는 소버린 AI처럼 한국형 AI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이제 안보가 된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데이터와 정보 체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것이 또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버린 AI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필수적인 것까지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AI가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에서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AI가 자원이라고 친다면 어떤 데에서는 자원을 채굴할 수 있고요. 인프라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소위 인프라용 AI겠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AI 담당자들이나 개발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적응할 수 있고, 소위 우리나라가 BTS 왜 잘 되냐고 물어보면은 근본이 없어서 그렇다고죠. 이게 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본 없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AI 인프라라고 하는 뿌리는 모르겠고 얘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AI 어플리케이션 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로 들고 싶어요. 실제로 소브렌 AI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엄청난 거대한 데이터 센터 10조 단위 만들 수 있는 GPU라고 하는 거 하겠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실제 소프트웨어 엔진으로서 소브렌 AI를 구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픈 AI 같은 것들 쓸 것인가의 문제는 의사결정으로서 AI 정책 당국과 AI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학교들을 연계해서 좀이라도 어느 정도 커미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게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되게 빠르게 한 예로서 뭐 제가 이제 같이 인터뷰하고 책을 쓰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소위 LMM 기반으로 AI용 그러니까 LMM 기반의 AI 게임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스모킹 건이라는 게임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목 많이 받았고, 근데 그쪽에서도 이 오픈 AI나 제미나이들도 어떤 고민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를 깔았는데 아직 제대로 앱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앱을 실제로 이 개발자가 성공을 시켜서 실제로 이런 정확히 바뀔 수는 없지만 이쪽에 인프라 회사들과 미팅을 요새 많이 합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뭐 물어봅니다. 이 정도로 여전히 이게 우리가 간단히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AI 어플리케이션으로 얘기해서 이게 어떤 거로 나올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이 실제 AI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 인프라, 그러니까 소버린 AI는 국가 단위로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인프라가 될 수 있거나 거기 인프라인 반도체가 있겠죠. 이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 우리나라가 뭐 근본 없이 잘하는 똑똑하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AI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도는 나눌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그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대 강국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AI 얘기하다가 반도체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소위 AI 시대 때 반도체가 훨씬 더 빨리 발달해야 되니까 반도체 엔지니어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인데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52시간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했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기업한테 기존엔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걸 감면해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R&D 투자해 주게 되면은 뭐 대출이라고 하는 걸 싸게 준다든지 말하자면 지원해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세제 지원에 가까웠는데 반도체특별법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자금 지원해드릴게인 겁니다. 수십조 단위를 실제로 자금을 준다는 거죠. 요것을 실제 펀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기업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 등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들이 실제 매출 기준과 경제적 기준을 봤을 때 대기업에 몰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프라 용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 거대한 인프라라고 하는 전력량, 팹을 돌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용수에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요새 뭐 다른 거 많이, 이런 것들의 인허가를 빨리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있고, 원래 세 번째가 바로 52시간 규제 등을 통한 노동 유연성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가 됐죠. 두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산업과 국민에게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산업의 활성이 더 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할 거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거를 누구를 중심으로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삼성 하이닉스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업계에 있었던 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냥 합니다. 지원한다고 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부장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들의 기술력을 올릴 수 있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 고용 창출이 더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디에 좀 디테일에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인재 양성들에 대한 각 뭐 대선 정책들 뭐 후보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뭐 비등한 예로 전 스위스의 예전 사례를 들고 싶긴 해요. 스위스가 18세기 한마디로 프랑스 혁명 때 마지막으로 왕정을 지켰던 용병들이 스위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스위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산 중독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몸빵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군인으로 가서 용명으로 많이 뛰었었습니다. 그 4세기 때 게르만이 내려왔던 이유가 로마의 군대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위스가 돈이 없고 아무도 먹을 게 없으니까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한테 용병을 얻었어요. 근데 왜 끝까지 싸웠냐? 우리는 용병을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싸워도 죽어야 다른 나라들이 있더라도 우리 써줄 거 아니야. 말하자면 몸빵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것이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뭘 생각했냐? 그때 리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위스 뭐죠? 시계죠. 굉장히 정밀한 산업이죠. 관광도 있긴 하지만 스위스의 정밀 기계 산업이라고 하는 그 발달에 따라서 현재 국민 소득이 9만 불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의사결정의 리더. 그때 19세기 전후 20세기로 왔었을 때 물론 군사적으로 영구 중립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도 됐긴 했지만, 근데 그거 말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난하고 추위에 떨었던 스위스가 지금은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 인재 양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AI 인재 양성을 제가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거를 같이 연결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들 양성해야 되는데, AI의 활용되어지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생각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대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이나 툴 같은 걸 쓰는 방식은 알아서 합니다. AI 인재는 뭐냐면 결국에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또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CEO가 유튜브 자녀들의 유튜브 시청을 막죠. 빌 게이츠의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죠? 흑장난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냐? AI 인재는 좋은데요. 툴 양성은 배우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오픈 AI, 인프라 AI 물어보고 다 알아요. 그것은 내비두자. 과연 AI가 왔던 이 시대, AI가 자원일 때 우리가 인간됨이라고 하는 통한 또 다른 부가가치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의 방향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가 정말 선진국 된 것처럼 이 AI 기술의 인재 양성 방향은 너무 기술적인 거는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걸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어떻게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떻게 인간됨을 더 발현할 수 있을까? 인간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잘할 수 있지요? AI 활용을 통해서 내가 뭘 가질 수 있지? What do you have겠죠. 후유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교육 체계 같은 것들의 양성 방식도 바뀔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되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AI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거대한
발열이 일어나주는. 요즘에 여러분들 뭐 그 실제 엔비디아에서 냉각할 수 있는 회사를 합병한다고 한다든지, 뭐 액체 냉각한다든지, 뭐 얼음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죠? 저기 강변에 있고요. 북극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GPU를 돌리더라도 이것을 쓰는 사용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서 하나 만들려고 할 때 GPU를 쓴다고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AI를 돌아갈 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선진국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소위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소위 대체에너지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필요하다. 근데 많이 필요할 때 여기서 기존의 화석연료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재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지금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독일과 덴마크라고 해서 산업이 어려웠던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그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 형태가 됐겠죠. 말하자면 덴마크가 낙농국이었다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서 엄청나게 크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현재 이걸 가지고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전이라고 탈원전이 아닙니다. 원전이 현재 기획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지어지는 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비용이 좀 커진다는 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각축전도 있는데, 여전히 또 이제 그것의 바탕이, 그러니까 AI가 머리라고 친다면 반도체는 몸이죠. 이 몸이 반도체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 미국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결국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원래 같은 뭐 양안 체제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믿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반도체 기술인 TSMC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죠. 현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부가가치 있는 것의 60% 이상을 대만의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가슴이 아픔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것은 다시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단위 산업의 핵심 기술력의 우위는 필수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TSMC에 줄 서서 번호표 뽑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엔비디아 기다려주세요. 뭐 구글 기다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퀄컴 기다려요. 근데 삼성은 지금 널널하게 쉬고 있습니다. 슬픔이죠. 말하자면 일단은 단위 회사의 기술력의 끝에는 가셔야 된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안보를 실제로 우리가 대권 주자들께서는 나눠들 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내비두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IMF 전후부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될 때까지는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경제 정책을 맡겼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게 나았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대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글로벌 수준 된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수준 돼가지고 강점으로 되어 있는 건 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약점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국가 단위에서 협력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실제 외교 정책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기술자들과 연결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특히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반도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기술 전문가나 학계분들 뿐만 아니라 산업계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만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친다면, 반도체는 전작과 설계도 중요하지만 맨 끝에 기계장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배관도 있어야 되고요. 소재도 중요하고요. 모든 전공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매핑을 진행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술력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숙련된 시니어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가지고 실제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그것의 장점은 최대한 늘려서 글로벌화 시키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완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로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말하자면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알고 그것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외교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부 효율 기구 세우면서 AI를 전면에 내비쳐가지고 막 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각 국가들에서나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AI 컨트롤 타워 과학기술 부총리죠. 부총리. 그 다음에 AI 혁신 전략부, 이런 것들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이 기술적인 단위에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긴 하나, 정책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들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AI는 전 인프라라기보다는 자원
자원이라고 보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기존의 인터넷과 PC처럼 어떤 하나의 단위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의 아메바 같은 형태죠.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AI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AI는 지금 뭐냐면 결국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소위 자동화의 영역에 가깝고요. 이제 AI 현재 디지털 데이터 방식을 비판하는 얀 르쿤 같은 분이 뭐라 그러냐? 실제 AI가 세상을 접촉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AI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개발하자는 얘기면 둘째 얘기고, 첫 번째로는 기존의 디지털 중심의 현재 AI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업계의 얘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생산 자동화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꿈꾸거나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삼성이나 이런 것들 수율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AI가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근데 AI가 쉽게 자동화 가능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충분히 구분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앨런 머스크 얘기했듯이 AI로 모든 걸 밀어버리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때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가능해서 사람이 편하게지는 것, AI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들, 말하자면 인간과 AI가 연계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자 대상으로서 여기는 것을 실제 정책, 인문사회 정책까지 포함돼가지고 기술, 인문, 정책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그것이 AI가 하나의 만병통치약적으로 바라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바라봐야 결국에 AI라고 하는 거대한 기술 스케일이라고 하는 디테일이 달려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면밀히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십 년, 말하자면 IMF, 그 다음에 뭐 정치적 87년째 봤을 때는 40년 혹은 2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40년 정도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AI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리 혹은 인간의 자체로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단위 기술적인 개발도 필요하겠지만은 뭐 현재 국가적, 정치적 위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여기 사람들끼리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반도체 기술만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의 변화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AI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뭐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든지 산업에 대한 얘기든지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국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면 그것이 가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저희 채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